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 관련 SNS 글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이스라엘 행보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반인도적 침략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감한 중동 전쟁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SNS 외교 참사, 국익 침해 행위를 했다면서 즉흥적 언행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내일 출마지를 발표할 예정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북구에 집을 구하는 등 선거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과연 두 나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중동 사태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스라엘 정부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재반박했고 정치권 논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표명을 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교황도 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은 용납 불가다.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자 증오, 파괴의 징표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천명할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몇몇 부적절한 입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이준석 기혁신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인용한 제이비니어라는 계정이 대체 어떤 계정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보다 북한을 더 신뢰한다며 김정은을 추앙하는 계정입니다. 미국을 사탄의 나라라 부르고 이스라엘을 미국 납세자 돈을 빨아먹는 폰지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친북, 반미, 반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자유진영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계정이고 이스라엘 외무부도 공식적으로 허위정보 유포로 악명 높은 계정이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감시해야 할 계정을 대통령이 구독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년 전 사건을 지금 벌어지는 일이냐 조작한 영상을 검증도 없이 공유하면서 위안부와 홀로코스트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게 국익입니까? 사욕입니까? 자, 두 분 얘기 들었습니다. 정청래, 이준석 두 분 얘기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에 고문한 뒤 건물에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그 영상 기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 전시살에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에 아마 홀로코스트 추모일 바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가 더더욱 이제 그 발끈한 것 같은데 요 과정을 한번 이동수 대표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평가까지 해 주시죠. 예, 일단 시작은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 X 게시글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군인이 건물 옥상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위안부 강제 동원이나 유대인 학살은
유대인 학살 그리고 전시 사례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한 뒤 떨어뜨리는 영상이라는 설명이 붙었는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틀린 내용이었고요. 실제로는 2024년 9월에 가자 지구에서 군사작전 당시에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떨어진 사람은 이제 아이는 아니었고 다만 이제 지금 뭐 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도 있는데 사실 이게 시신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이 사람이었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정해서 다시 글을 올렸어요. 이게 2024년 9월에 촬영된 실제 상황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에 이제 이스라엘 외무부가 이 공식 X 계정을 통해 가지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이다. 이 영상은 우리가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작전을 벌인 거다 하면서 외교적으로는 이례적으로 이 규탄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이에 이제 우리 외교부가 수습에 나섰는데요. 이스라엘의 반응에 이제 유감을 표하면서 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한 것뿐이다. 우리는 이제 홀로코스트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 또 더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어제도 이제 각국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다시 한번 올린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계산된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공유한 그 내용 자체가 사실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계산해서 이제 뭐 이렇게 올렸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병화 특사가 이란에 가가지고 고위급 회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서 이제 우리 특사 측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이런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글을 올린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마찰을 빚는다? 그게 아무래도 근데 상대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중동 국가들이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사우디나 UAE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도 이번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불만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동 국가들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은 사실 지금 이 호르무즈 사태를 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공의 적이 된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 중동 국가들의 뭐 표를 얻기 위한 이 계획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을 진짜 공격할 생각이었다면 그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처음에는 약간 그 사실관계에 대한 뭐 그런 그 착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력히 반박하니까 재반박하고 보편적인 인권을 얘기하고 자, 이 과정이 여튼 그 주권 국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강조다 이렇게 그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이게 불필요한 처음에 착각이 있어서 아 이게 착각이 있었구나 하고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또 재반박을 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어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어쨌든 외교적으로는 좀 더 민감한 상황이 됐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이제 뭐 외교적 사안을 SNS에 올리냐 마냐를 두고는 뭐 생각이 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영상의 뭐 내용의 설명은 조금 따져봐야 됐지만 어쨌든 그 영상이 가짜거나 조작된 영상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백악관도 그 영상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비난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이제 이스라엘의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미국의 이란 침공을 부추긴 그 장본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사실 친이란 그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소탕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레바논을 무차별적으로 공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신 것은 민간인 상대로 한 전쟁 범죄의 위험성 그리고 지금 사태의 잔혹성 이런 부분들을 일깨우고 보편적 인권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아마 그 반박이 이루어졌던 차원은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반박이 아니라 저는 자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어떤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 유대인 학살을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 반발하는 것처럼 경시했다. 그게 아니라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인류사의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오히려 강조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홀로코스트와 이것의 이 영상을 어떻게 그 같이 이렇게 반열에 놓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발끈한 것 같고 어떤 특정 지금 시기도 시기고 홀로코스트 추모일 바로 앞두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사실 비난하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표 선수로 나서서 마치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합당하냐 이런 또 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 이란의 그 수십 명 수백 명 공개 처형의 인권에 대해서는 과연 뭐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중에 민간인을 향해서 그러한 식의 무차별적인 살인을 가하는 것은 당연히 온당치가 않고 국제적인 인권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반기를 들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뭐가 문제냐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 단서를 달았어요. 여기서부터 틀려 먹었다라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런 글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있었던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걸 공유했다라는 게 전 문제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또 나왔던 게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직접 언급했단 말이죠. 근데 모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 학살의 피해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 피해 당사자한테 너네가 지금 만약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너네가 피해본 것과 다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인권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인권 경시하는 행태 그리고 중국에서도 정치범들 수용하는 거나 그런 정치범들을 향한 그런 억압 그런 것들을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천안함 폭침과 관련돼서 그 유가족이 북한에도 좀 말씀을 해달라 그러니까 북한한테 이야기한다고 걔네가 듣겠습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한 관계라 그랬나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그러한 망발을 일삼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거나 되돌리려고 하지 않고 민간인 학살한 것도 아닌 그 영상 그것도 2년 전의 영상을 가지고 마치 전쟁 범죄인 것처럼 비호하는 것은 저는 옳지가 않았다라고 보고요. 지금 민간인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 연평도 포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북한이 민가에다가 포를 터뜨린 거예요. 그럼 그 부분도 십몇 년이 지났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도 그릇된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와 정책들이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SNS 폐쇄를 하루라도 빨리 강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그 계정 얘기를 막 해서 그 계정이 어떤 특성을 가진 계정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외교적으로 보면 친북한에 이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영상 자체는 이제 있던 영상이긴 했지만 그 계정에서 설명한 거는 아이를 고문해서 죽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착각할 수 있고 아이를 고문해서 죽였다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과연 확인된 상태에서 홀로코스트와 이거를 과연 그 동등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이제 대비를 한 것인지 홀로코스트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럽의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을 죽인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감수성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야당에서는 이게 뭐 외교 참사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건 좀 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일단 이스라엘이 이제 본인들이 홀로코스트 피해를 입은 건 굉장히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가슴 아픈 일인 건 맞지만 그게 이제 어떤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근래에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이제 2023년부터 가자지구 막 폭격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난해 기준으로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이란 전쟁을 먼저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합의를 봤는데도 이제 본인들이 레바논은 합의 대상이 없었다 이러면서 다시 또 이제 전쟁을 벌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홀로코스트라는 피해를 입었으니까는 용서해줘야 되는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유럽 특히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홀로코스트에 원죄가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좀 강력하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홀로코스트와 전혀 상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도 2차 대전이라는 그 비극의 피해국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못할 말 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용이 틀린 게시글을 공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진 측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뭐 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의 얘기를 할 때 딱 정제되게 자 이란에 대해서 정말 이란이 이런 반인도적인 그걸 하니까 다른 국가 정상들이 못해도 내가 딱 어떤 작심을 하고 아주 절제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겠다 하고 간 건지 아니면 SNS 글을 올린 다음에 반박이 들어오니까 그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란과 지금 대립각을 세운 그런 과정이 돼버린 건지 이스라엘과 이런 이스라엘과 네. 그런 과정상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도 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박을 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톤까지 뭐 예상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할 말은 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될 게 반박이 아니라 자성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반응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지금 우리의 주장이 대통령께서 하신 주장이 그게 뭐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게시글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저는 한 번 더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그런 인권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 홀로코스트 문제에 대해서 그럼 경시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께서 저는 경시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그걸 거기에 비하냐라고 이스라엘이 반박을 한 톤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일이 있었던 건 당연히 가슴 아픈 비극이고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태나 아니면 이 전쟁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거기서 뭐 민간인이 이렇게 계속 죽고 뭐 아이들마저도 계속 이제 희생을 당하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는 전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당연한 얘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을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공격을 한다 이거야말로 저는 좀 발상이 약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흐름이다. 사실은 뭐 방식에 대해서 아이 뭐 그렇게 X에 올리는 게 맞냐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비판은 저는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행위 자체만 있었으면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토론할 주제가 그랬다면 그 자체를 갖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그 국제적인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상황도 있고 우리가 항상 가까워지려고 하는 북한의 상황도 있고 이란 자체의 그 국내적인 어떤 그 포괄적인 그 인권 유린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널려 있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절하냐 아마 종합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현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는 한없이 소극적이면서 북한엔 침묵하고 국제사회는 훈계하는 이중잣대를 보인다.
이란 자체만 있다면은 뭐 별로 토론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고 또 북한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어떤 자세를 보였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조? 그렇죠.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 당연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도 더 심각한 인권 유린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어서 같이 비판을 해야죠. 뭐 그러면 뭐 북한이랑 중국은 전쟁 범죄가 아니다. 그렇게 반박을 하실 텐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들 간에도 얼마나 인권 유린의 실상이 많이 존재합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해외 외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남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인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사실인지도 불분명한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특정 국가를 비판했다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그렇게 이 문제가 발현됐다는 것 그 자체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적어도 국가 원수라고 한다면 그 말의 무게감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인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가 없었던 건지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인지 혹은 사실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했었던 그 맨 처음에 올렸었던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인권 이야기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실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왜 그러한 논란 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게끔 대통령이 처신을 했느냐 저는 그거가 원조라고 봅니다. 우리가 거기에 먼저 이렇게 다가가야지 그 외에 있었던 문제들 인권을 얘기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 논쟁의 본질을 우리가 회피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오늘로 D-51이니까 내일로 D-50이 됩니다. 6.3 지방선거 D-51, 50 막 되고 있는데 자, 선거 50일 남겨둔 시점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출장을 갔습니다. 원래 뭐 2박 4일 이거였는데 네, 5박 7일로 또 늘려가지고. 예. 5박 7일 일주일 동안 이번 주 내내 가 있습니다. 거의 주말에 나오는데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미국엔 왜 간 거예요? 뭐 그 특정 그 정치 집단한테 예.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셨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관련돼서 어쨌든 외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상세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공개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방문을 한 상황이고 현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또 다양한 주제를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는 귀국을 한 다음에 성과를 한번 들어볼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해외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만 두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온당치가 않다고 보고 돌아와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공식적으로는 네. 미국의 이제 비영리 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라는 곳에서 장 대표를 초청해가지고 갔대요. 네. 근데 또 오늘 배현진 의원 얘기는 이 단체가 어디 막 누구 초청하고 이런 데가 아니다. 이거 장동혁 대표가 타진해가지고 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대표실에 고위 관계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장동혁 대표 도대체 왜 간 거냐. 본인들도 진짜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당 지도부도 지금 몰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당 조직이나 뭐 주변 뭐 지도부랑 같이 상의해서 간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 개인이 뭔가 어떤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공관위에서 뭘 결정을 하면 최고위에서 최종 도장을 찍는 데잖아요. 그리고 뭐 공관위 아무리 독립적인 기구라고 해도 좀 의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야당 대표가 일주일을 비운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미 최고위원? 저는 이제 숙제 안 하고 놀러 갔다 그냥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천도 사실 정리가 안 됐어요. 이정현 위원장 사퇴하고 나서 뭐 사실 대구 이제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경선을 다시 다 포함해서 시킬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아직 뭐 미정으로 보이고 지금 뭐 또 부산 뭐 북구 갑 같은 뭐 재보궐 공천 여기도 상당히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곳곳이 사실은 다 뭔가 이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리고 전략 지역들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는 당 대표가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비우는 거거든요. 선거에서 지금 뭐 정말 이제 50일도 뭐 채 안 남은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그 비운 전례가 저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우리 당의 정청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역을 돌면서 최고위 하고 또 거기 나간 이제 후보들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본인에게 현장 최고위 가면 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면전에서 쓴소리 듣고 그래서 불쾌해지고 그리고 곳곳에선 유세 오라고 하는 후보들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결국 공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뭐 선거 유세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장동혁 대표의 뭐 약간 궁여지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후보들은 뭐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당 대표로서의 어떤 책임을 일정 부분 회피한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게 본인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간 김에 좀 길게 갔다 오라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이제 뭐 농담이죠. 당대표 그 있을 수 없는데 여튼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결론도 안 났잖아요. 결론도 안 났는데 뭐 공관위가 1차적으로는 한다고는 하지만 당대표가 최종 도장을 찍는 사람인데 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냥 아니 솔직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김종우 대변인.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그 당대표가 어쨌든 미국에 간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이 뭐 이동수 대표께서도 취재를 해보신 결과 왜 갔는지 모른다 이러면은 갔다 오셔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갖고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번 주 수요일 되면 7주가 남졌다. 7주가 남은 상황에서 당대표가 지금 해외에 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행보라고 보여집니다만 가서 무언가 외교적으로 혹은 우리 국익과 관련돼서 미국의 그런 책임 있는 입장을 갖고 온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지방선거 관련돼서는 지금 공천 특히 국민의힘은 경선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공천장의 최종 승인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치려면 이번 주는 상관없다. 예, 경선이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국민의힘 같은 경우 최고위원회의가 월요일, 목요일 날 열립니다. 근데 그 뭐 각 지자체장이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돼서 오늘 의결을 했었어야지 맞긴 합니다만 부산시장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 내에 혹은 내주 중으로 그 경선이 끝나면 그때 의결해도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는 게 시기적으로 적합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시그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대표가 안 그래도 불리한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일주일 동안 비우면은 심적으로 이 양반이 진짜 뭐 완전히 다운이 돼 있나 이런 그 시그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장 뭐 일주일 동안 뭐를 그리고 자기가 직접적인 결정을 안 해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상황 관리를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50일 남았는데 그중에 한 6일을 쓴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정확히 이제 51일 남았던데 이제 6일을 쓴다 말씀대로. 아, 제 피 같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8분의 1을 쓰네요. 8분의 1.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빈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도 뭐 솔직히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 저는 아마 뻔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가서 여러 인사들을 만났더니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 뭐 이런 정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우려되는 건 이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보였던 그런 극우적 행보를 오히려 강화하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왜 가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외교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모임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제대로 된 어떤 그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소위 말해 이제 판사 역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갔다 오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갈등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지금 보면 뭐 그 컷오프 됐던 후보들 중에서도 장 대표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또 책임지고 정리해야 될 일들, 결정해야 될 일들, 그리고 계속해서 빗발치는 쇄신과 변화의 요구, 그리고 이선 퇴진 요구를 못 견디고 사실 지금 이렇게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종의 약간 해외 도피처럼 느껴지는 행보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거 어떤 생각이냐면 그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막 구속되고 막 탄핵되고 막 이 시기에 보면은 그 소위 윤 어게인 세력에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권위나 힘을 좀 얻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마가 세력이나 뭐 이런 좀 보수 정치인들을 막 초청해가지고 막 이야기도 듣고 그런 적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막 찰리 커크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당시에 일산에 와가지고 막 강연도 하고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니까는 확실히 당 관계자들이랑도 논의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차피 선거는 진 것 같고 그럼 본인이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 가가지고 보수 정치인들이랑 좀 교류하고 접점을 넓혀서 나중에 선거 진 이후에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삼겠다는 계산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짧게 신조어 부대변인께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 그 조강한 최고위원과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그 해갖고 양양자 최고위원 그리고 함쟁규 전 의원 언제까지죠 공모가? 끝났습니다. 어제 그렇게 4명으로 그렇게 끝났어요? 해서 4분이 아마 경선을 치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곳곳에서 이동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정릉터널 지날 1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종암분기점부터 정체로 이어집니다. 반대 성산 쪽은 연희램프부터 정릉터널까지 밀려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입니다. 양화대교 4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고요. 정체는 반대 공항 쪽으로 이어지는데요. 동호대교부터 여의상류까지입니다. 이어서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서창분기점에 사고 나서 2개 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 구간 교통량도 늘면서 인천 시점부터 쭉 정체로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오지부터 송내까지 10km 이상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8탄 분기점까지 흐름이 답답하고요. 일직 분기점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 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기도 국민의힘 잠시 살펴봤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일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험직하겠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떨어뜨리러 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평택을이나 하남갑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내일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평택을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사실 하남갑도 그렇고 쉽지 않은 지역인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정확히 어디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뭐 하남갑에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그래요? 하는데 예. 사실 뭐 제가 조국혁신당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의중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뭐 험지를 가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아니 뭐 여기가 어떻게 험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히스토리를 보면 험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평택을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의석은 맞았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나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는 유이동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던 지역이고 하남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추미애 의원께서 이제 하셨지만 그것도 사실은 추미애 의원도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게 이기셨어요. 1200표였고 그리고 동별로 보면 한동 정도만 이겨서 됐다라는 이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험지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 그 조국혁신당의 그 선거 테마가 이제 패널분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국힘제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데로 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라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동수 대표께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모든 지역구에 그 공천한다. 뭐 전략 공천을 위주로 한다. 그럼 이제 나옵니다. 민주당 후보가 하남이 됐건 평택이 됐건 양보를 안 하고 이길 수 있나요? 민주당이 양보 안 하면은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그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해도 네. 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어려운 해요. 선거가 예,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결국은 양보를 한다 안 한다. 저는 근데 민주당이 양보 안 할 것 같은 게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2010년대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민주당이랑 정의당 혹은 뭐 과거 민노당이랑 같이 이제 좀 뭐 이런 단일화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 정치의 이제 주도권을 보수 정당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진보 진영이 다 뭉쳐서 이제 표를 합쳐야 이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럼 우리가 이쪽은 가져갈 테니까 저쪽은 뭐 정의당이 가져가고 이런 이제 양보가 됐었는데 사실 지금은 모두가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이 다 이길 수 있는 지금 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민주당 입장에서 양보를 할 이유가 있을까? 다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직접 본인이 나오는 그 지역구만큼은 뭐 이제 지지층의 어떤 눈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겠지만은 전 전반적으로 막 조국 혁신당한테 막 두세 지역구씩을 막 양보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저기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조국 대표가 나름 조국 혁신당에서는 제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있고 또 정청래 대표나 이분들이 그때 추구했던 김어준 씨의 말에 의하면 같이 추구했던 어떤 바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조국 본인에 대해서는 막판에 근데 이 선거라는 게 어렵긴 합니다. 그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려울 것이다 아니면 조국 대표의 출마지 정도는 막판 양보도 가능할 것이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 사실상의 양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상 양보는 예. 뭐예요? 조국 대표가 이제 평택을 나간다 이렇게 예. 보면은 평택을에 지금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뛰고 있어요. 김재현 대표가 평택을에 뛰고 있고 지금 진보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울산시장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단일화 협조하는 대신에 평택을에는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울산시장에선 진보당세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노동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다 나오게 되면 표를 갈라먹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한테 지는 거죠. 그래서 울산에서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로 사실상의 단일화를 우리가 해줄 터이니 평택을에 우리 김재현 대표가 나갔으니까 평택을에는 후보를 내지 마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진보당에서. 그러면 조국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은 민주당 후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상의 양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김재현과 결혼다. 그렇죠. 평택을에선 결국에 범여권에선 조국 혁신 유이동이 나오든 누가 예. 나오든 그렇게 결혼다. 예, 조국의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예.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해서 3파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은 진보당에도 양보한 거고 조국혁신당에도 사실상 양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명분을 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 네, 주신 박성문 대로 최고위원님. 이게 뭐 하남갑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림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이렇게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남갑에 사실 이제 민주당 후보가 지금 뚜렷하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점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남갑 그리고 뭐 추미애 의원과의 관계까지도 사실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의 사실 이번에 그 목표 이번 재보궐의 제일 큰 목표는 네. 결국 입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남갑이 평택을보다는 조금 유리할 수는 있다. 이런 평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평택을이 그런데 또 유력하게 검토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뭐 민주당의 의원이 이제 법을 이제 위반하게 되면서 생겼던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사실 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사실 평택을도 유력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주장 측면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서 예상해볼 만하다.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좀 유력하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머릿속으로 제가 지금 들어가 보면 만약에 하남갑 같은 데서 이게 가서 뛰는데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왔는데 이게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을 뭐 단일화는 아니더라도 진보 진영 단일화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박성민 최고위원님 개항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사실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이 이제 출마를 사실 이제 개항을로 딱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희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김남준 전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둘 중에 누구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교통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그러면 이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하면서 비게 되는 곳에 가시는 거 아닌가 송영길 전 대표가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또 박남준 전 이제 시장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제 뭐 전남 지역에 이제 가게 되시는 거 아닌가 혹은 하남갑 차출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것이 전재수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가 그 지역구를 비우게 된 부산 북구 갑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하정우 AI 미래계 기획수석에게 이제 공을 들이고 있고 아주 공식적으로 정청래 대표도 얘기하고 있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이 그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섞여 있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여튼 거기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에 만나서 또 요청을 드리겠다 이러고 있고.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 북구에 만덕동이라는 데가 있다면서요. 네. 거기다 집을 얻었고. 그럼 뭐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거기 박민식 전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데. 그래서 사실 전재수 의원과 2승 2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 박민식 의원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고 하정우 수석이 뛰어들 가능성이 혹자는 뭐 8번 응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하정우 수석을 정청래 대표가 계속 지금 나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이것도 이제 저는 친명과 친청 간의 어떤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정우 수석이 지금 AI 수석에 임명된 게 1년이 안 됐잖아요. 지난해 이제 6월에 임명이 됐으니까는. 근데 청와대 들어간 지 1년도 안 된 분이 갑자기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유권자들한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분이 이제 정치를 시작도 안 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지역구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나 박민식 전 장관 같이 그래도 나름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경험한 분들과 경쟁을 했을 때 뭐 여러 실수도 나올 수 있고 저는 이게 플러스 요인만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조승래 사무총장이 완강하게 본인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나와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저는 이 친명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카드 빼내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좀 무력화하는 차원에서 자꾸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하정우 AI 수석이 끝내 나왔을 때 자, 한동훈 박민식 그냥 해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이기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또 단일화가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서병수 전 의원이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이시거든요. 예. 서병수 전 의원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하지 말고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도읍 전 정책위 의장도 당 지도부에 부산 북구갑에 대한 무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이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는 정치적인 중량감과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출마를 해서 박형준 시장과 이른바 시너지 효과, 공동 유세 이런 거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수성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산 지역 의원들의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 지금 보니까 사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불리한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 의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윤어게인 정당 아니냐, 내란과 아직도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한 그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부산 선거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는 좀 그런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형준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다. 예, 박형준 시장과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박민식 전 장관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선거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시장 선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자기 지역 선거 이외의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지역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선거운동을 마치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기 지역 선거에서 여당 후보는 1명, 근데 범야권 후보가 2명이 나와버리면 자기 지역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 네. 국민의힘이 차라리 무공천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통 큰 연대를 해서 우리 제살 깎아먹는 정당이라는 그 오해도 불식시키고 또 동시에 부산시장 선거와 여기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동시 유세를 진행해가지고 한번 같이 이겨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이제 전재수, 박형준 구도로 부산시장 선거를 하잖아요. 네. 어떤 게 좀 뭐라 그럴까 선거 내내 관통하는 쟁점이랄까요? 그게 될까요? 싸움이 될까요? 관건이 될까요? 저는 이제 부산 발전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 이런 지역 이슈가 오히려 여기는 더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게요. 사실 전재수 전 장관도 그렇고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두 분이 다 정치색이 짙은 분은 아니잖아요. 당내에서는 이제 개파색이 옅은 걸로 평가되는 분들이었던 만큼 이제 이 부산을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힘을 잘 쓸 수 있는 후보냐 이게 아무래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박성민 최고위원님 아무래도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 이게 이제 여당이 계속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예산을 끌어오더라도 훨씬 유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점을 아무래도 민주당은 강조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재수 의원께서 이제 장관 하실 때 해수부 부산 이전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셨고 뭐 북극항로 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실질적인 성과들을 조금씩 이뤄냈다라는 점도 저는 어필이 될 것 같고 국무위원을 이 정부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재수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그 개인적인 지지세가 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쉽지 않아요. 부산에서 민주당. 그런데 전재수 의원께서 그 지역을 계속 밭을 가시고 계속 뛰면서 발로 뛰고 현장에서 뛰고 부산 시민들 만나면서 마음을 얻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싫다 하셔도 전재수 의원은 좋다. 이런 분들이 저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후보라는 그 프리미엄과 동시에 전재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런 것들이 저는 박형준 그 후보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위치에 놓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어떤 걸로 봤을까요? 신조 부대변인. 일단 그 최근에 그 삭발 관련한 게 부산 그 특별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산 특별법이 사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은 네.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해내고 부산 발전을 위한 이 법만큼은 우리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키자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번 국회 들어와 갖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쟁점화시킬 것 같습니다. 정말 부산 발전을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혹은 부산을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체급 높이기에 한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점을 아마 파고들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분명히 부산 시민들께서 냉정하고 좀 면밀한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전재수 후보가 이제 여당 후보라고 해서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해수부 이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공은 좀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주로 요구를 했던 게 산업은행 이전이랑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 제정이 안 됐다 이런 건데 이 문제들에 있어서 이 여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냥 또 전재수 후보가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위 서영교 위원장이 중간 보고에 참석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 말씀. 중간 보고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중요하게 얘기가 됐던 게 이제 현장 검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거기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연어 술 파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의실 호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직접 방문하면서 이제 그 동선들을 파악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대북 송금 관련해 수사할 때 이 연어와 술이 실제로 반입이 됐냐 안 됐냐를 두고 그동안 진실 공방을 벌여왔는데 뭐 쌍방울 직원이 썼던 그 카드 편의점에서
이루어졌던 두 건의 결제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교도관들의 증언, 외부에서 음식이 반입됐다라는 것은 이제 당시 수원지검의 해명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내용이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었고요. 그리고 남욱 씨와 유동규 씨를 계속 이제 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가둬놓고 이제 계속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진술을 세뇌하다시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당 부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압박을 하고 굉장히 밀도 있게 조사를 하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줬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작 기소의 그 규명을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대통령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가 권력이 이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로 파장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외부 음식 반입 없었다, 진술 세미나 없었다, 그렇게 뭐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 불가능했다 이런 식의 반박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지금 다 하나씩 뒤집혔거든요. 뭐 녹취록도 나왔고 그리고 같이 이제 이제 수사 검사 투입 없이 같이 이제 한 곳에 놨다. 뭐 김성태 씨, 이화영 씨 이렇게 다 같이 놨다. 이런 부분도 이제 다 확인이 되고 있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신조 부대변인 네. 시간 한 1분 이내 남았습니다. 네. 어디 연어 술 파티 그 현장 검증 어떻게 보셨어요? 본질은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해서 증언을 그렇게 쉽게 바꾸리라는 법이 전 없다고 보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특히 지금 그 변호인 측에서 그 공개한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입수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러한 통화가 있었던 당시에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공개를 하느냐.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공개를 했더라면 이것이 정말 검찰 측에 의한 조작 기소임을 충분히 증명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나도 다분하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국정조사 자체가 결국에 특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특검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할 것이다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정치검찰 행태 이것은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전재수 전 장관 그 무혐의 처분한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정치검찰 행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이야말로 전 특검을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서희는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희는 선천성 고인슐린 혈증과 지체장애로 혼자 걷기조차 쉽지 않은데요. 얼마 전에는 뇌 척수액을 조절하는 뇌 션트 재수술까지 받으며 작은 몸으로 힘겨운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인지능력 저하까지 걱정되는 상황. 서희에게는 지금 꾸준한 재활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요. 아빠와 언니 역시 같은 병을 앓고 있어 세 사람의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고 함께 웃으며 운동하는 하루. 서희의 이 작고도 간절한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일사가 강해지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평년 기온을 5에서 10도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도 다소 있었는데요. 일부 경남에는 이달 최고 극값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3도까지 올랐고요. 대전 28.7도, 가평 29.7도 등으로 27도 내외 초여름 더위가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서 25도 이상인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2도 등 7에서 11도 분포,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등 15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제주도에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 되겠고요. 내일 오후에 남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은 막다가 구름량이 느는 추세를 보이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상권 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일부 중부와 경북 지역으로 건조특보 내려져 있어서 화재 예방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예고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의 80%를 6월까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호혜적 방산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동 전쟁 등 국제적 불확실성에도 협력해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한 검사와 판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10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이 이어져 26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을 전수조사해 문제 사업장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산업재해 등을 방치하는 기업엔 국민연금 투자를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 측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박상현 전 여단장에겐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중동의 상황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 해상을 역봉쇄한다고 밝혔고 이란은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중동 사태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현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결렬 내용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이것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이란 항구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밤 11시부터 봉쇄하겠다는 건데 네. 미국이 이란 해역에 대한 역봉쇄죠.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있으니까 역봉쇄 카드를 들고 나온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는 데에 대해서 이란이 꿈쩍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신들과 자국과 관련된 배만 이렇게 내보내는 상황인데 네네. 그 상황을 더 이상 못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란 쪽에다가 돈을 내고 나오는 나라들 배도 작겠고 네. 아예 해상을 봉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안에서는 이란이 맞고 밖에서는 미국이 맞기 때문에 네. 미국 뭐 이란 배들에겐 타격이 가겠죠. 그렇지만 이미 뭐 타격을 더 받게 된 그 이란 외의 배들은 이중 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또 급등하기도 했죠. 예, 이게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정책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긴장 관계를 더 불러일으키면서 에너지 위기를 깊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란이 이번 그 미국과의 전쟁 과정에서 요게 중요한 카드구나 해서 딱 틀어쥐었던 게 호르무즈 해협. 그래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네. 미국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가세를 해가지고 왜 이럴까? 이거 사실은 그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는 미국 입장에선 되게 불리한 요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결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건가요? 네,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자체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 결렬된 것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같이 통제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란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은 같이 통행료를 걷자는 얘기인 건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란이 통행료를 걷는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미국이 그걸 같이 걷는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됩니다.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 그렇죠. 미국이 무슨 깡패 국가도 아니고요. 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국가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란에 최대한 압박을 해서 이란으로서 문을 열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이 옛날에 뭐 1960년대, 70년대 그 중고등학교 앞에서 이 골목에서 지나가는 통행세 받는 뭐 깡패 친구도 아니고 여하튼 뭐 그런 그 이제 주먹 쓰는 친구들 있었는데 네네. 이거에 더 뭐 커진 버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그 미국이 해협 근처로 이렇게 관여를 하겠다는 거는 양국 간 교전 가능성도 더 높여지는 겁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2주간 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미국이 공격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공격에 대비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도 다시 공격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쪽은 뭐 공격을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 공격을 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격을 하게 될까? 왜냐하면 여러모로 전쟁이 오래가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상황은 긴장관계가 높아지고요. 만약에 여기를 계속 막는다면 그리고 긴장관계가 된다면 사실 더 안 좋은 거는 이란 쪽에서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에 요청을 해서 후티 반군이 바블 만답, 저쪽 홍해 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중고입니다. 다 막힙니다. 그럼 세계 경제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풀어야지 되는 게임인데 미국은 니네 호르무즈 해협을 풀면은 협상안을 종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란은 종전을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둘만 싸워서 둘이 뭐 코피가 나던 뭐 이마가 까지던 그 둘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볼모로 잡힌 전 세계 경제가 문제죠. 그러니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호르무즈 역봉쇄 선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 무력화됐다 이런 걸 애써 강조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란 해군은 사라졌다. 고속정 158척 모두 격파했다. 기뢰 부설선
28척도 침몰했다. 이 주장이 과장입니까? 진짜 사실에 가깝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요? 만약에 성공했다면은요. 네. 지금 그 미국과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미국 군함이 2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란이 그걸 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따라가는 쾌속성들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방 국가의 가장 그 믿음직한 대통령의 말을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한다라는 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이란에 다 부셨다. 이란 핵실을 다 부셨다 했는데 여전히 못 부신 걸로 나오고 있고요. 탄도미사일 다 제거했다. 85% 90% 다 제거했다고 그러는데 미국 정보부는 정작 얘기하는 게 3분의 1밖에 못했고 약의 3분의 2는 남아있다. 네. 여전히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 배도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하 그 깊숙이 숨겨놓은 그런 장비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거기까지 다 추적해서 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네. 신뢰성이 없는 거죠. 네. 자,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움직임이 네.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건 좀 일리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뭐 일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란에서 수출하는 석유의 거의 90%가 중국으로 가니까요. 네. 해상으로 가지 않으면 뭐 육상으로 가야 되는데 육상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고요. 철도로 가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배를 막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타격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꾸만 이게 뭐 중국을 막는 게임이다, 중국을 막는 게임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란 전쟁을. 예. 그런데 그건 부차적인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중국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한 전쟁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이걸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리고 전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배가 못 나가니까 중국으로서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이제 굳이 메시지가 있다면 야 중국 니네들 힘들지 그러니까 빨리 이란을 앉혀봐. 쟤네들 말 안 들으니까 니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그런 압박은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결렬된 협상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21시간가량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했었는데 결국 노딜로 끝났습니다. 네. 박현도 교수님께서는 이번 협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점에 주목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워낙 많은 대표단이 갔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300명 갔다 그러고 이란은 70명 제가 확인한 게 70명이었거든요. 원래 86명 리스트로 확인을 했는데 예. 뭐 정작 들어간 사람은 70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70명이 300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엄청나네요. 그리고 한쪽이 예 그럼요. 그러면 보통 이 정도라면은요. 그 미국의 이란 전문가인 팔리 나스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인터뷰에서도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건 협상의 마지막 단계다. 그 전에 이미 조율이 됐고 네. 각 소위원회로 해서 중요한 문건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 단계라고 봤고 저도 그거에는 굉장히 동의를 해서 이게 되나 보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작을 한 다음에 미국 쪽에서 그닥 그렇게 진지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이라 그러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갖고 나와서 조금씩 깎아 나가가지고 좀 이게 조율하는 게 협상인데 이란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단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네 원한 그대로 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협상이 아니라 이거는 협박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협상을 받으러 과연 하러 나온 건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협상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항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협박하러 나왔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21시간 동안 그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12차례인가 10여 차례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전권을 부통령한테 맡겼으면 보통 그렇게 합니까 협상을?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몇 번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6번, 12번이라는데 뭐 보통 우리가 6번 하면 6, 7번 한다고 그러지 영어에서도요. 영어에서 6 or 7 times라고 그러지 6 or 12 times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지금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별로 진지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 협상할 때부터 이번에 안 돼도 좋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그냥 이란 쪽에다 일단 우리 거 받아라 하고 니네 생각해봐 하고 던져주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협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협상을 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요. 첫 번째 처음 만나가지고 쉽지 않다. 서로 의견만 확인해서 조율하는 과정이니까 첫 협상은 뭐 언론에서는 다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제가 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그래요? 그 협상에 직접 참가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남북 협상이라든지 이런 협상에 했던 분들은 첫 회담치고는 괜찮은 거라고 그러고요. 우리 또 오랫동안 중동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우리 문병준 전 그 사우디 공사 총영사님도 그런 말들 해요. 처음 만났었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처음에 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원하는 걸 줄 걸로 본다.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겠고요. 자, 이제 협상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보면은 이제 가장 1번은 역시 이제 핵무기하고 그 우라늄 농축 물질 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뭐 제재 완화 및 이란 자산 동결 됐던 걸 이제 풀어주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그냥 핵무기 우라늄 농축 물질 이 부분에서 그냥 아예 그 너무 입장차가 커서 아예 더 이상 얘기가 진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은요. 그냥 그 전에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핵에 대한 그 논점은 뭐냐면 이란은 우리가 NPT 체제 안에 있는 국가고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핵 농축을 우리 땅에서 아주 저농축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은 그거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란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440kg 정도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 미국은 자꾸만 그거를 미국에게 다 넘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란은 아니 넘기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그거를 60%에서 낮은 퍼센트로 희석을 해서 못 쓰게 하겠다. 계속 이 얘기거든요. 미국은 완전히 없애버려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갖고 와라. 갖고 와라. 너희는 아예 아무것도 갖고 있지 마라. 핵 관련, 우라늄 그렇죠. 관련. 그러니까 이게 한 발도 못 나가고요. 지난번에 전쟁 나기 전에 3차 회담 했을 때 나왔던 게 오만 대표가 오만이 중재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위대한 업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오바마 때도 못했던 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농축을 하되 비축은 하지 않는다. 농축한 대로 바로바로 쓴다는 얘기죠. 비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그걸 국제사회가 감시하게 한다는 건데 미국은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라늄 농축 물질 이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이것만 갖고 있게 하면서 감시를 하고 좀 경제 제재 완화해주고 동결 자산 풀어주고 이런 그림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한 발도 못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한 발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이란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협상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 얘기한 것은 바늘 한 텀 들어갈 점 없이 아주 강력하게 모든 것을 미국식으로 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진행자님과 제가 협상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책상에다 테이블에다가 제가 이거 총을 갖다 놓고, 자, 이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차 협상에선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게 변화가 없으면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이후에 뭐 변화가 없으리란 또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교수님 보시기에 휴전 시한 뭐 2주 잡아놓은 그 안에 협상이 또 열리기는 할 것 같아요. 어때요? 22일까지인데요. 아마 협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 쪽에서는
일단은 뭐 외부적으로는 협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필이면 또 오늘 그런 얘기했죠. 제한적인 공습을 가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계속 그 공격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공격을 마지막 불꽃처럼 엄청나게 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뭐 공격 안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거기에 너무 매몰되기는 그렇지만 뭐 미국이 막아주면 되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하는 거 봤을 때는 항상 협상 중에 그리고 협상 중에 이런 그 다음 회의 그 잡아놓은 중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뭐 3번도 못할 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런 강경한 독자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죠. 자, 이런 관측은 어떠세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 피하려고 전쟁을 지속하는 측면도 있다. 뇌물 사기 배임 혐의 재판받아야 하는데 긴박한 안보 상황을 내세우면 이제 재판 지금 연기된 재판 계속 더 연기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정권도 더 연장해가지고 이런 네타냐후의 사법 리스크 회피설 이거 좀 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는 뭐 계속 가장 일리 있는 얘기로 많이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휴전이 들어가니까 그 이스라엘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휴전을 했으니까 이제 재판 나오라 해가지고 일요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가 허리를 찌른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 레바논을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가 이게 문제가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적인 자원을 갖다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막을 수는 없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집권당이고 선거가 있지 않는 한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무기력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요. 또 이제 그 헤즈볼라 잡겠다면서 레바논에 엄청나게 쏟아부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워싱턴에선가요? 그 레바논과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무슨 진전이 있을까요? 내일 협상하는데요. 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의미가 없냐면은요. 예, 거기에 만약에 협상에 의미가 있으려면 헤즈볼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헤즈볼라는 나오지 않고 그 레바논 정부 특히 주미 레바논 대사와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거기 그 팀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제는 헤즈볼라 무장 해제예요. 근데 당사자는 오지도 않고요.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헤즈볼라 무장 해제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이 레바논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이해를 한다면요.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좀 어쩌지만 이건 예를 들을게요. 네.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정당 내에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사 조직인데 그게 헤즈볼라예요. 그런데 그 군사 조직이 우리 국군보다 더 힘이 세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 국가 정부가 그 정부가 이걸 해체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딱 그 꼴입니다. 헤즈볼라가 정당 겸 무장 조직인데 얘네들의 화력이 이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레바논보다 더 세요. 돈도 더 많이 받고. 레바논이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레바논 정부가 우리가 무장 해제 시키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작년 12월 달에 우리 못한다고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손을 든 그 무장 조직 해제를 어떻게 이스라엘과 만나가지고 14일 날 워싱턴에서 합니까?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고 그 평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와 평화 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헤즈볼라는 계속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맺어서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레바논 정부하고 평화를 맺되 헤즈볼라는 잡기 위해서는 헤즈볼라는 계속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레바논 전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요거를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건 원유하고 나프타 이제 원자재 확보인데 이란에 미국이 이란 해역 봉쇄하겠다고 하면서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사실은 대안이 없죠. 지금 특사를 보내가지고 특사들이 가서 이 일을 잘 풀어서 우리가 배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오다가 미국이 또 잡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요.
예, 미국이 한국이라고 안 봐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지금 사실은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 배나 일본 배 걔네들 우리 안 도와줬으니까 걔들도 잡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걱정해야 된다고 왔으니까 이게 세상이 너무 바뀐 거죠. 우리가 언제 미국이 한국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근데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이후로 너무나 미국도 그렇고 미국과 동맹국 간의 사이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그 좀 편안한 마음이 있는 거는 예, 약간 기대를 가지시는 건 기대가 가는 건 미국의 이런 호르무즈 봉쇄작전이 결국 실패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미국 어떤 혼자 이유가 뭐죠? 미국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 혼자 뭐 선적이 갈아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미국 혼자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영국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군함을 보내면서 참가하겠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상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뭐 우리를 비롯해서 일본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란을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설득해서 나오는 경우에 미국이 그거를 그냥 내보내 줄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죠. 물론 미국은 그 문제가 없는 배들은 또 동맹국 배는 뭐 내보내 줄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런 걱정들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아직까지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트럼프 아까 나온 워딩을 보니까요. 이제 역봉쇄하겠다고 하면서 최신형 기뢰 제거함 배치했고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보내고 있다.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일단 참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또 모르죠. 그 지난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 선단은 하지 않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오늘 워딩을 보면 영국 등 여기도 보내기로 했고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어요. 네네. 나토에서 지난번에 얼핏 그 얘기는 했습니다. 기뢰 제거할 때는 도움을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궁극적으로 봉쇄 작전은 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예. 봉쇄 작전에 동원하지는 않고 기뢰나 이런 위험을 제거하는 거는 그건 선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막히면 완전 진퇴양난이라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홍해 같은 우회로 찾는 방법이라든지 미국산 원유 뭐 그래도 밉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구한 뭐 이런 방법을 지금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근데 우리 미국산 석유 많이 수입합니다. 예.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쓰는 석유의 30% 이상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져오고요. 네. 미국에서는 16% 2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산은 더 계속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엔 느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대체제를 많이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후에 지금 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부터 정말 앞으로 한 달 동안이 이제 위기가 실질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제가 저희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막히면 유가가 3,000, 4,000 뭐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막상 우리가 보니까 한 2,000원이 좀 넘은 상태잖아요. 여러 가지 대응을 잘해서. 그런데 대응을 잘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온다 이거죠. 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가가 정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앞으로 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사실은 정말 중요한 시점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협상 결렬 고 당시에 종합격투기 UFC 이제 관람을 마코 루비오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받고 이런 장면도 이제 보였는데 계속 미국이 이긴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협상으로 잘 이게 그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합의를 해가지고 그게 안 되고 미국이 다시 군사작전에 나선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상전 뭐 부분적 지상전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상전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상전을 한다면 지상전을 미군이 하지 않고 미군이 공중에서 엄호를 하고 이란의 반군 세력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방식이냐면 그 전에 IS 테러리스트를 잡을 때 쿠르드 군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싸우면서 죽었고요. 그 예. 뒤에서 엄호해 주는 게 미군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로 간다면은 가능은 하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은 일단 휴전이 22일까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은 28일이거든요. 예. 의회에서 재승인을 받는다면은 뭐 전쟁을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분위기로서는 받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지 28일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지킬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란 말을 못 쓰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연설을 하다가도 전쟁이란 말을 못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조심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의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긴 하지만 잘하면 4월 말까지는 28일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그 안에 좀 타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왜 60일 동안 2달 동안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게 4월 28일로 지금 끝나는군요. 네네, 그렇죠. 60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60일 공격하고 30일 법에 따르면 30일 동안은 철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30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격은 4월 28일까지가 마지막이 되니까 거의 지금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기다린다면 그때까지는 일단은 그 타임테이블을 열어놓고 보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의회 승인 없이 60일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여하튼 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2달이 지난 4월 28일 이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 수 없다면 어쨌든 협상을 통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 휴전 기간 동안에 됐으면 제일 좋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더 이상 전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리고 유가도 너무 높고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유가는 뭐 말이 싫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중간 선거 때까지도 뭐 이 정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요즘 근데 가만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오늘 보면은 교황에 대해서 범죄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자신을 또 예수처럼 해가지고 다 예수와 같은 그림을 또 자기 그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뭔 일을 또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질문으로요. 아까 하신 말씀하고 좀 겹치지만 트럼프의 출구 전략 어떤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일 좋은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속 시원하게 우리가 이겼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냥 호르무즈 알아서 너네들이 해라 하고 나오면 제일 좋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알아서 나오면 호르무즈 해협은 말 그대로 쓰는 애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끼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나오면 전쟁 왜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런 말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라늄 농축분이라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갖고 나오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놓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 완전하게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자꾸만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전쟁 그렇게 선언하고 나오면 그런데 전쟁 왜 했어? 전리품도 없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공색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의식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강하게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우라늄 농축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한 데 이어서 2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참하는 운전자 위한 인센티브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예, 오늘 아침에 민주당과 이제 정부가 참여한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간사였던 안도걸 의원이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이제 차량 5부제, 2부제를 시행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차를 이제 덜 타게 되니까 운행거리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예. 운행거리가 줄어들면은 사고 가능성도 줄어들 거다. 그럼 보험료도 좀 깎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료 절감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하고 네. 다음 주 정도에는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이용하는 기간이 줄어들고 도로에 차가 줄어드니까는 자연히 이제 보험사들도 그러면은 이익이 아니겠냐.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부담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도 좀 줄여주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인데요. 사실 이제 금융위도 그렇고 이제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난달 30일에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5부제에 대해서 이제 특약을 만약에 준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지 않겠냐, 어렵지 않겠냐 하는 2부제는 얘기가. 몰라도 5부제, 2부제 다 마찬가지로. 예. 왜냐하면은 그 5부제 해당일 아니면 2부제 해당일에 실제로 차를 몰았는지 안 몰았는지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냥 마트만 갔다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관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몇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디어 상으로는 뭐 그 차 덜 타고 사고 위험성도 줄어드니까 보험료 깎아줘야지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왜 자동차 보험에 지금도 마일리지 특약 이란 게 있잖아요. 한 10,000km 미만, 15,000km 미만으로 탄다고 하면은 몇 % 깎아드립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이 기간에 확대 적용을 해가지고 좀 5부제에 준하게, 만약에 5부제 하면은 20% 정도 덜 탈 테니까 뭐 그만큼 덜 타면은 또 이제 특약을 해서 더 깎아주자. 뭐 이런 정도로 뭐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방법이 나올지는 다음 주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은 결국은 그런 그 마일리지 특약으로 인해서 정말 5부제나 2부제로 인해서 많이 덜 달렸다면 그 제도 자체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뭐 그 차량을 덜 이용하니까 조금 그 혜택을 주고 혜택을 주자,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종량제 품귀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예, 지금 사실 종량제뿐만이 아니라 막 이제 수액백이라고 하죠. 그 수액 담는 이제 봉투, 그리고 뭐 주사기 같은 의료용품 같은 것들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당정에서 좀 점검을 해봤는데 일일 모니터링을 이제 정부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 논란이 됐던 이제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평균적으로는 한 3에서 5개월 정도치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지자체별로 좀 이제 수급에 애로가 생기는 데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도로 해서 이거를 좀 지자체 간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좀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일반 봉투를 이제 뭐 표시를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대책들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기름값이 오르면서 주유소 업계도 카드 수수료 깎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사실 되게 저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분야라서 취재를 해봤는데 좀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예, 이게 주유소 입장에서는 사실 기름값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은 매출이 만약에 30억 원이었다고 치면 40억 원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남는 거는 없잖아요. 들어오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카드 수수료는 매출에 비례해서 내는 거다 보니까는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진다.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한 40% 정도가 세금이거든요. 또 세금을 또 우리가 대납을 해주고 또 카드값 수수료도 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주유소 협회에서 좀 성명문도 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랬어요? 예. 근데 또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 우대 가맹점이라고 해가지고 꼭 주유소가 아니더라도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데는 지금 0.4%에서 이제 매출 구간에 따라서 1.4%까지 이제 좀 낮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유소는 1.5%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에 매출 30억이 넘는 다른 가맹점은 2%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유소는 다른 가맹점에 비해서 매출이 비슷한 다른 가맹점에 비해서는 싸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해줄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이라서 그래서 금융위가 이제 카드사들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쉽지 않다. 해주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예. 주제 바꿔봅니다. 전남 완도의 냉동 창고에서 어제 불이 나서 소방관 2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어떻게 난 거예요? 예, 어제 오전 8시 25분쯤에 이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난 건데요. 이제 소방당국은 이제 화재 원인 조사 중인데 아마도 냉동 창고 안에서 그 작업자가 페인트를 제거를 하려고 이제 그 불로 녹여가지고 제거를 하려고 토치를 쓰다가 예. 근데 이제 냉동 창고 안에 막 에틸렌 뭐 이런 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불이 공기 중으로 옮겨 붙은 게 아니냐. 일단은 추정이죠. 예,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냉동 창고다 보니까 밀폐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그 창고 화재 같은 데서 흔히 나오는 그 샌드위치 패널 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창고가 스프링클러가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진압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이 났는데 불은 3시간 만에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소방관 2분이 이제 진화 작업을 하러 갔다가 이제 잔불이 좀 꺼졌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진화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폭발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래서 실종 상태로 한 2-3시간 정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한 분은 10시 2분에 한 분은 11시 23분에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망한 소방관 한 분은 예비 신랑 또 한 분은 다둥이 아빠였죠? 예, 맞습니다. 2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한 분은 이제 팀장 역할을 하는 박승원 소방위였고요. 한 분은 이제 한 막내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태영 소방사라는 분인데 이 노태영 소방사는 2022년에 임용이 됐는데 올해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승원 소방위 같은 경우에는 19년 차 소방관인데요. 가정에서는 이제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그리고 초등학생 1명 이렇게 3남매를 둔 아버지였다고 해가지고 가족들의 좀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윤호중 장관 등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옥조 근정 훈장 을 해가지고 수여를 해서 이제 소방관들의 좀 희생을 기리기로 했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X에 글을 올려가지고 마지막까지 소임을 당한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서 경의를 표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시기를 틈타서 핀플루언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핀플루언서가 뭐고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파이낸스에서 핀을 따오고 인플루언서에서 플루언서를 따가지고 핀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주식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채널에서 이제 조언이라든지 종목 추천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자격으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종목 추천을 해준 뒤에 그거를 역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취한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금융당국이 이제 집중 조사에 나왔는데요. 일단 밝힌 거는 총 5개 채널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중에 4개 채널은 그 보통 추천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했고요. 등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했고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자매매 프로그램을 팔았어요. 자동 투자매매.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은 투자일임업이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등록을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월 2,990원에서 60만 원씩 최대 이제 수수료를 받고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소개를 해준 게 있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돈을 낸 유료 회원이 영상을 보고 나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다 20%를 잃었다, 200만 원을 잃었다. 네네. 이래서 또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들이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 공개해야 투자자들 믿고 해야 한다. 이런 관련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시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 대학교에서 공대생들에게 벚꽃 사진 찍어 오라는 과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과제를 왜 줬을까요? 예, 일단 공대생이잖아요. 예. 공대생이다 보니까 공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과제를 냈는데요. 네. 너네는 너무 메말라 비틀어진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향상을 하고 하루 정도는 봄날에 공부를 안 하고 좀 계절을 즐겨라. 이런 취지로 오히려 이제 즐기고 오라는 거였군요. 예. 그러니까 뭐 시도 읽고 밖에서 이제 도시락도 까먹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교수님이 또 정해준 게 있어요. 학교 안에선 찍지 마라. 좀 청주 시내도 괜찮고 이게 충북대 교수님인데 네. 청주 시내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나가도 괜찮으니까 근교로 나가라. 예, 근교로 나가서 벚꽃이 유명한 곳을 찾아서 찍고 시간이랑 장소가 꼭 표시가 되게 과제를 제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2021년부터 이 과제를 계속 이제 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옛날부터 이제 요즘에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계속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막 취업 걱정하고 막 스펙 걱정하고 이러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워 보여가지고 그래요. 이런 과제를 냈다고 합니다. 취업에 뭐에 너무 치이지 말라는 뜻이었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전격 시사, 뉴스, 전격 시사, 인터뷰, 전격 시사, 주식, 전격 시사,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와, 전격적이네. 전격 시사.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로써 유가가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유가 상황 어떻습니까? 예, 다시 이제는 뛰고 있는데요. 네.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이제 104달러 정도 배럴당 하고 있는데 전일 종가 대비해서 본다고는 8.21%나 이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렌트유도 이제 102달러 되면서 한 7% 넘게 이제 상승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유가가 또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게 시간을 주고 우리나라 시장에 또 영향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장에서는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피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0.86% 이제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오히려 0.57% 상승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거 보더라도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적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밤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뭐 어떤 상태고 또 미국이 해협을 봉쇄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자 했던 거는 이란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봉쇄를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네, 이란이 이제 그동안 사실 돈을 어떻게 벌어들였느냐. 아마 뉴스를 통해 아실 텐데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란 경제가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시장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뉴스
뉴스가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예. 역시나 이제는 원유를 이란 입장에선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마저도 이제는 미국 입장에선 막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상 봉쇄가 아예 들어가서 이란으로 흐르는 모든 물자는 막아버리겠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너희가 미국 백기를 들어라. 거의 맞습니다. 그런 식이네요. 예, 아마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예 뭐 물자가 봉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뭐 아시아권 나라가 더 이제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이란도 눈치도 봐야 되고 아예 미국도 이제는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봉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기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유가 급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어쨌든 내려올 가능성은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 자, 우리나라 지금 3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최고 가격제로 우리가 근근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최고 가격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은데 이런 거죠. 사실 최고 가격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손실 부분, 그러니까 정유사의 손실 부분이 누가 책임져 주느냐. 이제 세수로서 그래서 요번에 추경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수로서 이제는 보전을 해줘야 되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제 최고 가격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시세대로 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SUV라든지 고급 세단 같은 이런 차들이 오히려 더 많이 굴러다닌다는 거죠. 그러냐 이게 어느 정도 역진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어떤 논란도 지금 있습니다. 실제를 보니까 오히려 그 경유값이라든지 이 최고 가격제 하기 전보다 오히려 지금 휘발유는 한 24% 정도, 그다음에 경유는 한 16% 정도 더 많이 팔렸다고 해요. 3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오히려 최고 가격제를 하더라도 줄지가 않고 오히려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싸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뭐 과거보다는 싸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싸졌지만 네. 우려했던 만큼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기름 넣고 그냥 다니지. 오히려 네. 좀 에너지 절약 효과에는 생각보다는 좀 당초 예상과는 다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비싼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결국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정유사에 대한 손실 부분은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에 왜곡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최고 가격제를 또 풀어가지고 자유 시장에 맡기자 이것도 좀 무리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화물차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거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약에 최고 가격제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요. 비용 많은 증가가 거리를 달리시죠. 예, 그죠? 비용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3차는 동결했던 이유도 있겠고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 통과했는데 그중에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전 국민 70%한테 줍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상위 30%만 제외하는데 네. 금액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주게 돼 있어요? 네, 일단 지금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본회의 통과되고 정부 안도 아예 공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소득하의 70% 수도권 10만 원, 그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5에서 25만 원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차상위 한부모는 수도권에 45만 원, 기초수급자는 55만 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요. 비수도권은 각각 5만 원씩 더 나옵니다.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가구당이냐, 그렇지 않고 1인당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당이군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미성년자 나오느냐 물어보시는데요. 미성년자도 나옵니다. 공문을 보면은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미성년자로 되어 있고요. 이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신청하느냐? 개인이 각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신청하도록 이번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세대주가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면 18세.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기초 차상위 한부모 가구 그러니까 취약계층은요 4월 27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주는요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 요일제로 들어가게 되고요. 4월 27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신 분들, 네. 28일은 27이신 분들, 29일은 38. 근데 중요한 게 30일은요 출생연도 끝자리 49, 50 다
접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일 날이 노동절이다 보니까 5월 1일이 이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4월 30일에 출생연도 끝자리 4950이신 분들이 이때 이제는 신청을 하셔야 되겠다. 중요한 거는요. 취약계층은 자동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피해 지원금은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제 받기 때문에 꼭 요일에 맞춰서 신청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 때나 또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요일제가 첫 주만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겠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온라인은요. 지역사랑 상품권사 앱 아니면은 신용카드 체크사 앱이 있습니다. 앱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홈페이지 가셔도 신청하셔도 되고요. 오프라인이 아마 이제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가실 텐데 읍면동 주민센터 가셔갖고 이제는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분들은 좀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자 이런 분들은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먼저 거십시오. 나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런 지자체들이 공무원이 가서 찾아가는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금은 어디서 쓸 수 있어요? 자, 지원금은 일단 30억 원 소상공인인데요.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꼭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에서는 이제 쓸 수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소득하의 70% 이거 언제 결정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부의 이제 안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소득도 기준도 봐야 되겠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보지만은 고액 자산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작지만 자산가들이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을 이제 걸러낸다라는 취지에 의해서 5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이 하위 70%를 발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하위 70% 누구인지 볼 수 있겠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지원금을 또 받게 되고요. 나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못 받았다.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7월 17일까지인데요. 이때 이의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가가 흔들리면 환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땠어요? 네,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오늘 3시 반 종가로 보면 1,489원 20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제 환율 자체가 다시 또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좀 떨어질 것 같는데 다시 이제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슈가 항공사들이 네. 환율과 유가 이중고 겪으면서 무급 휴가, 이거 유급도 아닙니다. 무급 휴가 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또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높은 상태, 고환율 상태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율 관련해서 뭐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발언이 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환율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환율이 상승이 된다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게 되고 당연히 기업과 뭐 내수에 가게에 이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세계 국제 지수에 이제는 편입이 됐기 때문에 뭐 중동 전쟁이 잘 수면 된다 그러면 이제 환율 상승 압력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시선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후보자의 이제는 시선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워낙 그 능력이 있고 추천하신 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환율에 대한 자기만의 뚜렷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아마 적절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 외부 변수가 외생 변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과연 이 환율 고환율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최근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정식 편입됐습니다. 세계 국채지수가 뭔지 그리고 이게 포함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국채 지수는요. 이제는 파이낸셜 타임즈 이제 스톡 익스체인지 러셀이 산출하는 대표적인 선진국 지수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편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외국 대형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이 뭐 당연히 이제는 거기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채를 일정 비율을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자금들이 우리나라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왜? 달러 들고 들어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세계 국제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실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국채 사고 있습니다. 순매수 규모가 지난 30일부터 8일까지 8거래일간 6조 원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채를 이제 사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으나 하지만 워낙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환율에 대한 변동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더 이제는 환율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I Want It That Way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